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인생 설계의 힘, 존 에이커프가 지은 인생 설계자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계획 자주 세우시나요? 인생에서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든 그 시기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 원하는 삶이 있고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렵게 설정한 목표조차도 과연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 인생 설계자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저자인 존 에이커프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 강연가로 인생은 설계하는 자와 그저 사는 자로 나뉜다고 말하며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의 과도한 완벽함과 이상을 담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창한 목표보다는 가장 작은 것부터 집중하며 아득한 앞날보다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잠재력을 찾아내고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순간들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 설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진짜 잠재력을 찾아 제대로 인생을 설계하는 법. 지금부터 존 에이커프의 인생 설계자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과거가 곧 미래다. 잠깐 퀴즈를 하나 풀어보자. 다음 중 어떤 활동이 더 쉬울까? 첫 번째, 향후 20년 동안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설명하기. 두 번째, 과거 20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가장 좋은 일을 설명하기. 두 가지 퀴즈 가운데 하나는 공상이고 다른 하나는 역상이다. 하나는 모든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용기. 워런 버핏과 같은 비전 제시 능력, 일론 머스크처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의성, 오프라 윈프리의 자유로운 긍정심, 네이비실의 투지, 끈기, 인내가 필요하다. 반면 다른 하나는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된다. 몇 년 동안 첫 번째 활동을 계속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비전의 벽을 넘어설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조지아주 오거스타 공항에 앉아 있다가 두 번째 활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트 한쪽 페이지에 최고의 순간이라고 쓰고 생각나는 대로 막 적기 시작했다. 내 과거는 한 권의 책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밝은 노란색 형광펜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했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작은 공항에서 갑자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에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느낌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 오거스타 메트로 상공회의소에서 자리를 가득 메운 청중을 상대로 한 연설은 정말 최고였다. 그래서 그 일을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인생의 대표적인 순간들도 몇 가지 적었다. 이는 내가 목록을 작성하는데 빨리 익숙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내가 휘갈기듯 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의 순간, 내 결혼식 날, 두 아이의 탄생, 크리스마스 무렵에 산토리니, 코스타리카, 뉴욕 등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을 때, 뻔한 내용이 다 떨어지자 좀 더 색다른 것들이 등장했다. 친구와 함께 마사스 바인야드라는 식당에서 9파운드짜리 랍스터를 먹었던 일, 여행 가방만한 크기라서 회전톱으로 잘라야 했다. 달리기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면서 이웃집게 스카우트를 쓰다듬어 준 일,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스티븐 프레스필드가 내가 쓰고 있는 책에 대한 격려의 글을 보내준 것,
내가 기록한 최고의 순간이 전부 특별한 것은 아니다. 흔히 겪는 일도 있다. 새로운 달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새로운 30일이 생기는 것. 현관 밖을 내다봤더니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게 보일 때. 아내와 아이들을 웃게 해줬을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순간이지만 남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있다. 크리스마스에 코스트코 매장을 돌아다니는 것. 식당에서 테이블이 아닌 칸막이가 있는 자리에 앉는 것. 우리 집 마당에 모이통에 날아온 새들을 보는 것. 그날 공항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20개 넘게 적었고 이후 며칠 동안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과제가 아니라 놀이처럼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내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올랐다는 전화를 받은 일처럼 중요한 일도, 일주일간의 근무가 끝났을 때 책상 위를 정리하는 만족감 같은 사소한 일도 모두 적을 수 있었다. 이 목록에 적용되는 규칙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 단 하나뿐이었다. 규모와 중요성에 상관없이 원하는 모든 순간이 목록에 포함되었다. 스스로 게임 규칙을 직접 만들면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목록 작성은 쉬웠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과거를 돌아보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목록으로 작성하면서 무언가 배울 점이 있을 것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았다. 나는 목표 광인데다 자기 개발을 위해 거의 모든 기법을 적용해 봤기에 그러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최고의 순간 목록의 결과는 꽤 놀라웠다. 첫 번째로 놀라웠던 점은 그 목록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최고의 순간을 모아놓은 목록을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놀라지 않았어야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내 머리와 심장에 가장 아끼는 친구와의 추억, 기념할 만한 물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최고의 순간을 찾아보자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 머리와 심장 모두 그러한 요청을 받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들은 나의 요청과 정반대의 일을 자신의 소임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 머리와 심장은 내가 그동안 저지른 실수를 기억해 두었다가 아무 때나 무작위로 재생하곤 한다. 마치 계속해서 깜짝 파티가 열리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현수막의 글귀가 생일 축하해가 아닌 나는 네가 예전에 한 실수를 알고 있다인 점만 다르다. 사소한 말실수부터 전 직장에서 저지른 큰 실수에 이르기까지 내가 후회할 만한 행동을 목록으로 나열하자면 장편 서사시만큼이나 길다. 이를 과학자들은 부정편향이라고 부른다. 부정편향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과소평가한다. 겨우 8개월 된 유아도 개구리보다 뱀의 이미지, 행복한 얼굴보다 슬픈 얼굴이 보일 때 더 빨리 몸을 돌린다. 우리의 뇌는 본래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 번째는 목록을 작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에 관한 과학적인 이야기로 당신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감사의 유익함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나는 그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계획도 없이 감사를 실천하는 일이 항상 힘들었다. 누군가가 감사해야 한다느니 마음이 풍요로워야 한다는 말을 하면 항상 나도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의문을 낳았다. 그동안 나는 실용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조치를 원했었는데 최고의 순간 목록이 바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나에게 최고의 순간 목록은 감사로 향하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었다. 목록을 작성하는 동안 오랫동안 잊고 지냈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그 목록이 자기 인식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자기 인식은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힘이다.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면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 누군가 이에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자기 인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스스로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화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충격을 받는 어느 리더가 있을 것이다. 또 50대에 들어 의사에게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과체중이라는 경고를 받고 모욕감을 느끼는 한 가장도 그 예이다. 그리고 자꾸만 쓰레기 같은 남자와 사귀게 되는 이유를 고민하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또한 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본인이 먼저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는다. 자기 인식은 평생을 생맹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고연색성 안경을 씌우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인공와우를 이식하여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듯 자기 인식이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색상을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를 살아있게 하는 삶의 모든 순간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잠재력을 활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보자. 그러면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이 목록은 자기 인식으로 빠르게 향하는 프리패스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놀라운 점은 최고의 순간 목록이 나에게 마음 챙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현재의 정신을 온전히 쏟고 싶어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의 기분이 밝아지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현재의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곧 지금 머무는 순간에 향수를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의 머리와 심장에 과거의 멋진 순간을 찾으라고 지시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순간을 현재에서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멋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당장 목록에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상의 네 가지 놀라움만으로도 펜과 종이 한 장이라는 입장료를 지불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아직 목록은 완성되지 않았다. 다시 미래로. 이제 170개 항목으로 늘어난 목록을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앞으로 날마다 바뀔 심오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순간을 더 늘리고 싶다. 170개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 목록에 1000개, 10,000개, 100만 개 항목이 추가되길 바랐다. 터무니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목록을 검토할 때마다 이러한 순간이 더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자주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항상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나는 천성적으로 부정적이며 냉소적이기도 하다. 자기 개발의 성과를 믿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법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나는 뉴 잉글랜드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그런 불신을 잠시만 멈출 수 있다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예외 사항이 아닌 규칙처럼 찾아오게 만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달, 어느 주라는 특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24시간 속에서 과거에 경험한 최고의 순간에서 그 다음 최고의 순간으로
도약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국적인 곳으로의 여행 일정이나 크고 가시적인 성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평범한 월요일에도 최고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을까? 최고의 순간을 가끔이 아닌 항상 누릴 수는 없을까? 후회를 버리고 남은 인생을 최고의 나날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그러할까? 정말 목록을 통해 최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당신이 경험한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라. 당신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벌써 생각해 봤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거나 여백에 메모를 해뒀을지도 모른다. 최고의 순간 목록 만들기는 일단 시작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손쉬운 일이 더 쉬워지도록 최고의 순간을 찾고자 할 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7가지 길잡이 문장을 소개한다. 1.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라진다 또는 느려진다. 나는 글을 쓰다 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가끔 시계를 확인하면 놀라곤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일찍 일어난 날에는 아직 오전 8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벌써 많은 일을 끝냈음에 놀라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카블리 시스템 신경과학 연구소에서는 바로 그 현상을 연구한 바 있다. 연구원들은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과 경험의 내용을 바꾸면 뇌의 측면 내후각 피질에서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바뀌어 시간을 인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어떠한 일을 할 때 시간이 빠르게 또는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에는 그저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관공서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최고의 순간 목록에 추가할 거리는 못 된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은 시간 감각이 엉망이 될 정도로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있는가? 나는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답변을 받았다. 조 웨만은 영상을 편집할 때만큼은 시간이 멈추는 듯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마리의 경우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해 신나게 강의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시카 벤징 스미스는 자연 속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한다. 스미스는 남편과 함께 847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야외에 나갔다고 한다. 그 외에 마이클 시워에게는 요리, 니키 림블에게는 피아노 연주가 그러했다. 하지만 나에게 동영상 편집은 악몽 같은 일이다. 요리로 말하자면 물조차 제대로 못 끓이는 격이다. 심지어 피아노 레슨은 부모님이 나를 골탕 먹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에 일부러 시키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따라서 제시된 활동은 나의 목록에 없는 것들이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당신의 목록에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나의 것, 더 나아가 이 책에 소개한 모든 사례와 다를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을 찾고자 한다면 시계를 확인하라. 시계에서 힌트를 얻게 될 것이다. 2.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 중 최고는 무엇이었으며 그 일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 회사 운영을 제외하고 내가 거쳐온 최고의 직장 생활은 유명한 개인 금융 전문가인 데이브 램지 아래에서 일했을 때였다. 그 일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는 전국 각지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째 되었을 때 데이브는 나에게 경기장에 모인 8,000명의 관객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었다. 그 연설은 지금까지의 최대 관객 수보다 7,900명이나 많았으며 나에게는 더 없는 최고의 경험이었다. 최고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범위를 축소해보자. 전 직장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무엇이다? 내가 애틀랜타에 살 때 마지막으로 다녔던 직장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경영진 앞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나는 이처럼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게 좋았다. 한 주의 업무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현장 이벤트와 기업 회의는 업무상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나의 목록에 적혀 있다. 3. 무엇을 볼 때마다 웃음 짓게 된다. 이 문장의 빈칸에는 사람, 장소, 사물 등 뭐든 들어갈 수 있어서 재미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 나는 롭 센텔이라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 롭은 정말 유쾌한 사람이며 우리가 만나면 함께 있는 동안 내내 웃으며 시간을 보낼 것을 서로 알고 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테네시주 몬트이글 정상에 있는 휴게소가 보일 때마다 미소를 짓게 만든다. 그 휴게소는 곧 채터누가와 애틀랜타의 교통체증을 벗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언덕이 완만해지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km로 올라가면서 내슈빌까지 직선으로 반듯하게 뻗은 평탄한 길만 남았다. 또 벤치메이드사의 주머니카를 보면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 미소가 절로 나온다. 캐서린 헨스는 아들이 세상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소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어느 날 오후 통학버스에서 내린 아들이 일부러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 진흙탕 도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캐서린은 이 어린 장난꾸러기가 무릉덩이를 지나치지 못하는 모습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목록에 추가했다. 언젠가 당신이 웃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그 이유를 알아내도록 하라. 그곳에 생애 최고의 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4. 오늘 여유가 있다면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이다.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돈을 기부하는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즐겨본다. 그중 한 남성 인플루언서의 영상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1만 달러만 줄 수 없겠냐는 부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1달러를 받자 그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그 사람에게 1,000달러를 건네며 영상이 마무리된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그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내가 당신에게 돈 대신 여가를 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개켜야 하는 빨래처럼 해야 할 일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무엇인가? 5. 복권에 당첨되어 1억 6,3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는다면 누구를 백만장자로 만들 것이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 일이 실화이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데이브 도스와 여자친구 엔젤라는 1억 100만 파운드, 약 1억 6,300만 달러의 복권 당첨금을 받았다. 두 사람은 당첨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물론 친구와 가족까지 백만장자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데이브는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명단을 작성했어요. 라고 말했다. 데이브의 사례와 같이 최고의 순간 목록에 추가할 관계보다는 당신이 100만 달러를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생각해 보길 바란다. 6. 자랑 같겠지만 내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첫 번째, 무엇? 두 번째, 무엇?
세 번째, 무엇이다. 최고의 순간 목록을 작성하는 때만큼은 부끄러워하거나 과시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해냈거나 성공적인 회의를 마치고 퇴근길에서 기쁨에 겨워 쾌재를 부른 적이 있다면 프로젝트의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진 때가 쭉 생각난다면 그 일을 적어보자. 7. 휴대폰의 사진 갤러리를 스크롤할 때 무엇이 언제나 힘이 되어준다. 당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상상하려고만 하지 말고 사진을 통해 관심을 갖거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라.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사진 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애널리스트인 에린 클래크는 페이스북 메모리를 이용하면 최고의 순간 목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기술에 기대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상에서 소개한 7가지 길잡이 문장은 처음 목록을 작성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물론 당신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연구 참가자 중 한 명인 타이스 블루는 내 질문 목록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야 하는 힘든 시간 동안 멋진 순간을 기억하거나 새로운 순간을 기대하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나는 목록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직접 만들었다. 1. 자녀들과 함께하며 가장 큰 기쁨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 2. 남편과 유대감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 무엇이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가? 목록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친구들에게 목록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목록을 작성하면 된다.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운동 감각을 통해 학습하는 경향이 있으며 촉각 경험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나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노트에 최고의 순간들을 적어 놓는다. 원한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말소리를 녹음했다가 나중에 받아 적어도 되고 미술용품을 활용해서 콜라주를 만드는 것도 좋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을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브라이언 로빈스는 그동안 경험한 최고의 순간을 포스트잇에 적어 컴퓨터 키보드 옆에 붙여둔다. 그 이유에 대해 브라이언은 그렇게 해야 내용을 쉽게 보충하고 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토록 간단한 방법의 수혜자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다. 2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최고의 순간 목록 연구를 진행했을 때였다. 그때 모두가 각자 다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30개의 항목을 생각해 보라고 요구했는데 아이오와주 펠라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는 에릭 레커는 그 숫자를 훌쩍 뛰어넘었다. 에릭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제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항목이 150개가 넘죠.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나머지 어떻게든 이 연구를 즐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놀라운 추억과 순간들을 만들었어요. 아주 멋진 삶이죠. 그리고 이런 순간을 더 많이 누릴 방법을 예전부터 찾고 있었는데 이 목록은 이미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최고의 순간이 곧 저를 찾을 거라 믿습니다. 에릭은 잠재력을 목표로 전환시켰고 최고의 순간 목록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놀라워했다. 나는 당신의 목록에 몇 개의 순간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완벽한 숫자 같은 건 없다. 또 이건 끝을 내야 하는 그런 실습도 아니다. 나는 처음 몇 주 동안 170개 이상을 추가했고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새로운 순간을 추구한다. 최고의 순간 목록을 통해 무려 감사, 자기인식, 마음챙김, 행복을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미국 헌법 제정 이래 가장 위대한 책이 되지 않을까? 초반의 전력 질주는 실패의 지름길이다. 토끼와 거북 이야기는 잠재력 허비를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다. 이 우화를 읽은 지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요약해 보겠다. 자만심이 넘치는 토끼는 거북을 느림보라고 놀린다. 이에 거북이 토끼에게 경주를 신청한다. 토끼는 빠르게 앞서가다가 거북에게 스스로의 속도를 과시하기 위해 길가에서 낮잠을 잔다. 그렇게 거북은 잠든 토끼를 지나쳐간다. 시간이 지나고 토끼는 잠에서 깬 뒤에 벌어진 상황을 깨닫고 미친 듯이 달렸으나 결국 거북이 경주에서 승리한다. 토끼의 행동은 목표 달성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는 완벽한 자충수이다. 토끼가 평소 속도의 10% 정도로 계속 달렸어도 거북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 우화에 대해 이솝의 원문에는 교훈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느리고 꾸준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이러한 점에서 거북은 충만한 잠재력을 보여주며 경주를 계속한다. 토끼와 다르게 낮잠도 자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지도 않는다. 그저 꾸준히 성실한 태도를 유지한 끝에 결국 승리한다.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어린 시절, 나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나는 다리 달린 바위처럼 승리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가는 거북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달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거북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 속 토끼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그토록 어려웠던 것도 당연하다. 거북이 성공의 상징인 세상에서 당신이 토끼 같은 천성을 지니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능하지 않다. 이에 막내딸이 나에게 강박장애 아니면 비강박성 조절 장애일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딸의 말은 내가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완전히 무관심할 정도로 극단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나의 속도는 중립 아니면 과속뿐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첫 학기에 2.4학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두 번째 학기에는 성적을 4.0학점으로 올려 궁지를 벗어났다. 이는 한 해 동안 평균 B학점을 받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었다. 나는 토끼처럼 졸업하기 전까지도 같은 일을 반복하며 스트레스 속에서 졸업장을 향해 급히 내달았다. 하지만 12년 뒤, 대학 시절의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습관을 버리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성숙해졌거나 더 현명해졌기 때문은 아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던 시절, 나는 블로그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얻은 성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콘텐츠로 매일 홈런을 쳐야 할 필요는 없었다. 평균적인 수준이라도 일관성 없는 콘텐츠보다 차라리 그 반대가 낫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겠지만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관성이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그 근거는 시간과 성과에 대한 간단한 원칙 때문이다. 시간을 쏟으면 뭐든 나아지게 마련이다. 지난달보다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이달에는 더 좋은 몸매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자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고객 서비스에 시간을 들일수록 더 많은 일거리를 얻게 된다. 독서 시간을 늘릴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많이 얻게 된다. 입사 지원, 면접, 인맥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취업 확률이 높아진다.
음주, 흡연, 롤러블레이드 같은 파괴적인 활동을 제외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임은 생각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거북이 경주에서 이긴 이유는 토끼보다 빠르기 때문은 아니다. 거북에게는 중간 기어가 있었지만 토끼에게는 없었기에 거북이 이긴 것이다. 토끼에게는 전력 질주와 수면, 단 두 가지의 기어뿐이었다. 그렇기에 토끼는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 속의 표현대로 토끼는 경주가 시작되어 출발하자마자 즉시 거북을 압도했다. 따라서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쉬운 목표 달성을 경험한 당신은 그 즉시 혼잡지대로 달려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전력 질주로 친구와 가족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것이다. 당신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시도하면서 무슨 안가품이라도 하듯 냉장고를 뒤엎는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큰 변화를 친구들이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평소 먹는 음식을 밀폐용기에 담아 친구 집에 가져간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던 당신은 뭐든 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채찍질한다. 위의 경험은 더없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는 쉬운 목표를 달성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면 큰 목표를 달성하면 몇백 배는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타난다.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낸 원숭이처럼 우리도 그 버튼을 점점 더 빠르게 누르기 시작한다. 이에 과거부터 알고 있던 유일한 수단인 전력 질주 기어에 인생을 건다. 그 이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혼잡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잠재력 지대를 지나친 채 안락지대에서 혼잡지대로 바로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은 폭식 아니면 거식. 말하자면 음식을 지나치게 먹거나 완전히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요요 다이어트와 같다. 이와 같이 기어가 중립과 과속뿐이라면 당신에게는 안락지대와 혼잡이라는 두 영역만 남게 된다. 하지만 진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지점이다. 그곳이 바로 잠재력 지대이며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중간 목표가 필요하다. 중간 목표. 잠재력 지대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0부터 100까지 이어진 선을 상상해보자. 0은 안락지대이고 100은 혼잡지대이다. 그리고 1에서 99까지는 잠재력 지대이다. 0보다 큰 것은 1이고 100보다 작은 것은 99인데 그 사이에 있는 모두가 잠재력 지대에 속한다. 잠재력 지대에 머무는데 정확하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저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마라톤 또한 출발선과 결승선의 폭이 모두 60cm이지만 중간 부분인 경주로는 42.195km이지 않은가. 잘 짜여진 중간 목표는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한다. 또한 우리에게 목표 달성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5가지 명확한 징후를 제시한다. 1. 달성 기간이 30에서 90일 정도로 합리적이다. 크로스핏 운동 20가지를 하는 데는 30일이 걸린다. 이는 나에게 쉬운 목표가 아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여유 시간을 짜내어 20일 동안 20번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쉬운 목표에서 누린 성과를 통해 내가 앞으로 더한 일도 해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크로스핏은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있다. 긴 주말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중간 목표가 아니다. 또한 중간 목표는 달성하는 데 6개월이나 걸리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기간은 당신이 좋은 중간 목표를 세웠는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2. 융통성이 있다. 우리는 일관성을 기르고자 중간 목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마치 아주 커다란 스위스 군용칼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산책로 달리기, 3시간 동안 글쓰기, 홈오피스에서 조용히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와 같이 칼날이 하나만 있다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목표에 다른 행동을 추가하는 일은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스위스 군용칼에 다른 도구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나는 아침에 기운이 넘치거나 몇 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신나게 글을 쓴다. 하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 피곤하다면 글을 쓰는 대신 오디오북을 듣는다. 만일 그마저 힘들 정도로 지쳤다면 내가 글을 쓰는 주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다. 에너지가 중간 정도 남았을 때 나는 기존에 작성한 글을 편집한다. 나는 글쓰기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25가지 행동 지침을 지니고 있다. 이는 내 스위스 군용칼에 그만한 수의 도구가 결합된 것과 같다. 나는 시간과 장소, 에너지에 구애받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비결은 일정에 약간 여유가 생겼을 때 융통성을 발휘하여 짬짬이 할 수 있는 수십 가지 행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보기, 팔굽혀 펴기 10개 하기, 15분 동안 방 정리하기 등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번도 움직여보지 않은 사람의 10cm는 남들의 1km 전진과 같다. 3. 하루 정도 빠져도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며칠 정도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정해둔 기간이 30일에서 90일이라면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표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간 목표는 충당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 예로 나의 친구는 걸음수에 관한 중간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매일 10,000보씩 걷는 것이었다. 매일 걷는다고 한다면 한 달이 되었을 때 걸음수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는 목표를 그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날도 있음을 금세 깨달았다. 일정이 많아 2,000보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 목표 전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에 친구는 규칙을 바꾸었고 이제는 일주일에 7,000보를 걷는다. 그러면 화요일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주말에 모두 보충할 수 있다. 연속적인 목표가 당신에게 효과적이라면 놀라운 일이다. 이를 이용하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목표를 따라잡을 기회를 줘야 한다. 바람직한 중간 목표는 부서지기 쉬울 정도로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 4.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쉬운 목표를 달성할 때는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중간 목표는 달성을 위해 계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당신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일주일에 3%, 약 5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위의 이야기는 마치 스톱워치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 일에 2분에서 3분 정도 쓰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정도로 시간을 정확하게 따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냥 시간을 맥락에 맞게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뿐이다. 너무 바빠서 쉬운 목표를 중간 목표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곧 너무 바쁘니 일주일에 3%의 시간도 낼 수 없다. 물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과 다름없다. 당신이 리더라고 가정할 때 한 직원이 3%의 성과 향상안을 거부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직원은 커리어 개발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음을 바로 알 수 있다. 5. 인내심을 길러준다.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닳도록 눌러대면서 버튼을 많이 누를수록 더 빨리 올 거라고 믿는다. 또 재생 전에 5초짜리 광고를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 시청도 거부한다. 중간 목표를 달성 중일 때에는 빠른 성취를 재촉할 수 없기에
저절로 인내심이 형성된다. 중간 목표를 완료하려면 적어도 30일은 걸린다. 만일 당신이 정한 중간 목표가 30일 동안 비타민제 섭취하기라면 그달의 마지막 날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비타민제 30알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중간 목표는 하루아침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일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놓친 날을 따라잡을 수는 있지만 모든 일을 미친 듯이 빠르게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세울 중간 목표는 무엇인가? 아니면 쉬운 목표 중 어떠한 것을 좋아했는가? 나는 일주일 동안 글 쓰는 시간을 점검하는 걸 좋아했다. 이와 같이 짧은 게임이라도 한 달 동안 시도한다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나와 피슬리 박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시킨 바 있다. 우리가 테스트한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중간 목표였다. 우리는 책 한 권 쓰기, 체중 약 50kg 감량하기, 회사 창업하기 등 복잡한 일 대신 중간 목표에 집중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15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 3가지를 고른 뒤 이를 90일 동안 꾸준히 할 것을 독려했다. 참가자들이 과제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차트와 내가 만든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했고 매일 문자로 알림 메시지도 보냈다. 처음에는 아무도 중간 목표를 좋아하지 않았다. 다들 전력으로 달리고 싶어 했다. 첫날 참여 방법을 알려줄 때 모두의 얼굴에 그게 다냐고 생각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거북은 이러한 목표 설정 연구 프로젝트에 절대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오직 토끼들만 참여한다. 하지만 90일 뒤에 나타난 결과는 중간 목표가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자의 92%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더 많이 활용했다고 답했다. 수치상으로도 흥미로웠지만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응답자의 88%가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목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만큼 일관성은 전파력이 있다. 즉, 작고 쉬운 목표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다른 목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앤젤라 벨포드는 플랫폼 구축을 중간 목표로 선택했다. 인터넷은 사업을 뒷받침하는 고객을 모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 구축은 요즘 많은 인기를 구가하는 목표이다. 그리고 앤젤라는 중간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1. 4주간 쓴 일기가 이메일 주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리드 생성기 역할을 했다. 2.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어제 5번째 에피소드를 올렸다. 3. 처음으로 5일간의 온라인 챌린지를 시작했다. 위의 3가지 성과는 모두 앤젤라가 새롭게 이루어낸 것이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중간 목표가 예전 목표까지 일깨웠다는 것이다. 이에 앤젤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7년에 진짜 멋진 사람이 되자라는 책을 썼는데 2018년 이후로는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한 적이 없었어요. 바로 앤젤라의 정체된 자아가 그 책을 선반에 묻어두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잠재력 지대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에 앤젤라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90일 동안 한 일이 3년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앤젤라는 오래된 목표를 되살리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케이트 호모나이도 비슷한 결과를 경험했지만 그 후기를 가짜 클레임 형태로 전하기로 했다. 과연 케이트의 2가지 부작용은 무엇이었을까? 1. 1.6km를 걷는 게 너무 쉬워졌다. 1.6km 걷기는 더 이상 내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심박 측정기에 활동시간 포인트가 표시되지 않는다. 2. 10분씩 시간을 내서 계획을 세워두면
하루가 참 순조롭게 흘러간다.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담감도 느끼지 않는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해낸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인 걸까? 중간 목표는 마법과도 같으며 작고 일관된 행동은 항상 더 큰 최고의 순간으로 바뀐다. 모니카 램은 3가지 목표를 선택했고 이들 목표는 모두 성장을 이루었다. 1. 매일 특정 시간에 일어나기라는 목표가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2. 매일 1.6km 걷기가 3에서 5km로 늘어났고 매일 걸음 수와 먹은 음식을 체크하면서 5kg을 감량했다. 3. 내가 활동하는 플랫폼에 15분 투자하기라는 목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진 일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중간 목표의 가장 큰 재미이다. 만약 모니카의 중간 목표가 매일 5km 걷기였다면 그녀는 그 거리감에 압도당해 그만뒀을 것이다. 하루에 조금도 걷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5km씩 걷는 건 혼합지대에서나 할 일이다. 따라서 중간 지점인 1.6km를 하루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스스로의 잠재력 지대를 발견한 뒤 모니카는 목표를 하루 3에서 5km로 늘리고 걸음 수와 먹은 음식을 체크하면서 5kg을 감량했다. 아마 모니카는 계속해서 10kg을 감량할 것이다. 어쩌면 하루에 8km씩 걷고 있을지도 하프 마라톤에 출전할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잠재력 지대에 발을 들인다면 어떤 꿈이든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모니카는 원한다면 중간 목표를 규모가 더 큰 보장 목표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르네 밀드브란트는 100어절이면 충분하다라는 훌륭한 중간 목표를 정해서 게임을 성공시켰다. 르네는 하루에 1000어절도 쓰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만두자고 되뇌면서 더 힘든 게임을 하곤 했다. 후자가 훨씬 인상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혼잡지대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접근 때문에 그녀는 글을 전혀 쓰지 못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혼잡지대에서의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어절씩 꾸준히 쓰는 게 진짜 작가가 할 일은 아니라는 기분이 들겠지만 르네가 보낸 편지는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총 74,002어절을 썼고 이달 말까지 집필을 끝낼 예정이라고 했다. 르네는 책 한 권을 다 쓰기 위한 중간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참가자와 보고서에서도 성공 사례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크게 놀랄 만한 이유는 없다. 중간 목표를 이용해 혼합지대를 피하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게임을 더 자주 하게 된다. 게임은 많이 할수록 그만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게임에서 자주 이길수록 그만큼 더 하게 된다. 목표는 그렇게 순환된다. 지금까지 존 에이커프의 인생 설계자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며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 그리고 울컥하는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저자의 말이 처음엔 조금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순간들,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찾는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진정한 인생 설계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실천이 목표 성취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